네, 이번 주 슈퍼위크에 돌입을 했습니다. BOJ, FMC를 비롯해서 주요 국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매크로 이슈들 하나씩 점검해 드리도록 하죠. 최재도 우리은행 WM솔루션부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일단 유가 이야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골드만삭스는 유가 전망을 좀 높여 잡기도 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런 선박들이 좀 자유롭지 못하면서 네. 재고 소진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재고가 빠르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유가가 크게 내려오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걸프만 이제 페르시아만에 있는 그런 생산량을 보시게 되면은 그쪽 지역의 생산량이 일일 약 한 1,450만 배럴 정도가 지금 줄어든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IEA나 EIA의 이제 보고서를 참고를 해보게 되면은 약 3, 4분기 정도에는 공급 부족 현상으로 지금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유가가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전쟁 이전 수준까지 내려오기 좀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유가의 선물 곡선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향후 한 12개월 내에 원월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0불 후반에서 80불 초반선에 걸쳐 있는 이런 유가가 좀 하방 경직이 강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쟁 이전까지로 내려오기에는 당연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유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미국의 물가 지표는 양호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 3월달, 4월 10일 날 발표되었던 미국의 3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비 0.9% 상승을 했고요. 이게 0.9%가 조금 상승한 거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완화가 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전쟁 이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전월비 평균이 약 한 0.1에서 좀 많을 경우는 한 0.3% 뭐 그 정도 올라갔던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0.9%가 전월비로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보다 이게 하회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은 아무래도 유가를 이제 선물로 거래하고 있는 그런 선도계약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가의 선물 구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최근월물, 즉 1개월물부터 근월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약 3개월물까지 그 3개월 이내 거래량이 대부분 전체 선물 거래의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3월 달에 유가가 튀었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은 전쟁 이전에 이제 계약을 했던 이제 선도 계약들이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전에 발생을 했던 즉 유가가 낮았던 시절에 1월 달, 2월 달에 그러한 계약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유가 상승분인 전체가 다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 물가를 한번 좀 예상을 해보게 된다면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물론 완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종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원유 선물 곡선상에서 원원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레벨이 80불 선에서 걸쳐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게 되면요. 네. 전쟁 이후에 즉 3월, 4월, 5월에 걸쳐서 발생이 되었던 이런 고유가 물가들은 6월, 7월 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7월, 8월 즉 여름 정도가 되게 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아마 피크를 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판단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물가에 신경 쓰는 이유는 당연히 금리와도 또 연결이 되죠. 잠시 후에 BOJ 금리 결정이 나올 테고요. 현지 시간 28일부터 29일까지 FOMC에 돌입을 합니다. 워시 인준에 좀 반대 의견을 보였던 상원 의원까지 협조할 뜻을 비치면서 이제 케빈 워시가 차기 의장이 될 테고요. 파월 의장의 마지막 메시지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워시가 청문회에서 지금의 물가 지표 대신에 절사평균 PCE를 참고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우려를 우리가 리스크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네. 물가 지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지표는 PC라고 하는 이제 물가 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즉 사람들이 돈을 많이 얼마나 씀으로 인해서 즉 수요 측면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요 측면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총수요 관리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CE 지표를 연준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워시 이제 신임 의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절사 평균 PC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PC 품목들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바스켓 안에서 어떤 품목들은 더 많이 상승하고 어떤 것은 덜 상승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을 텐데 극단치 값을 제거하고 나서 나머지를 관찰을 하는 그런 측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은 장점과 단점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약 극단치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물가의 전반적인 추세, 즉 트렌드를 잘 포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요 측면에 의해서 가격을 측정하기 힘든, 즉 유가나 이제 원유라든지 또는 이제 농산품과 같은 이런 공급 측면에서 가격 변동이 많이 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의 물가가 완만한 속도로 변화가 될 때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되면서 네. 공급 측면 물가도 함께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상황을 좀 비유를 해서 좀 말씀을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요. 만약에 절사 평균 PC를 쓴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했던 그런 현상은 조금은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종료 이후에 또는 전쟁이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 이후에 유가 수준이 완만한 고유가 수준, 즉 전쟁 이전 수준보다 높은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절사평균 PC 안에서 반영이 되면서 평균적인 물가가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급등을 할 때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네. 통화 정책을 운용하지 못했던 그런 실기 논란에 또 한 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해석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두고 워시가 좀 매파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차대조표 축소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은 신임 의장이 이제 대차대조표를 네. 축소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통화 정책의 힘을 좀 키우자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 주체는 이제 미국 재무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런 발행한 이제 채권들이 시장에서 각각의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을 형성이 되는, 즉 적정한 금리가 형성되는 그러한 플로어를 잘 만들어주는 시장의 심판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장기 곡선과 금리 채권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우상향해 나가는 이런 텀 스트럭처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경기에 일시적인 충격이 너무 나타나게 되면은 이러한 금리가 왜곡이 되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금리의 가격 발견 기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마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연준이 개입을 해서 채권을 직접적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금리를 일시적으로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되면 이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약 한 9조 달러까지 늘어났었고요. 꾸준히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면서 지금 한 6조에서 7조 달러까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효과 때문에 지금 단기 금리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3.75% 상단을 기준 놓고 봤을 때 2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아침에 놓고 봤을 때 3.8%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큰 폭으로 많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네. 이런 얘기는 연준으로 하여금 통화 정책을 움직였을 때 그 통화 정책의 실물 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조금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줄여 나가면서 시장 금리가 제대로 된 가격 발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의 좀 탄력성을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BOJ 금정위에서 금리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죠. 기준금리 0.75%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동결로 유지가 됐지만 앞으로가 좀 중요하겠죠, 박사님. 예. 앞으로 인상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 정상화라고 하는 그런 사이클을 꾸준히 이제 밟고 있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작년에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아무래도 사나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양적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준금 인상을 좀 천천히 가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경로에서 지금을 판단해 볼 때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전쟁 이슈까지 함께 벌어지면서 일본도 역시 유가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한국과 함께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요.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도 같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으로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통화 정책을 먼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하자라고 놓고 보기에는 정부의 정책, 즉 다카이치 사나이 정부의 정책하고도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겠고요. 또한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 효과가 실제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 시차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좀 확인을 하고 움직이자라는 스탠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네. 다음 금리 인상 얘기는 아마 6월 달쯤에 6월 나오지 달.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금리 인상 액션은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예상대로 조금 전에 BOJ는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고요. 이르면 6월 달, 늦어지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에너지 의존도 그러니까 유가, 중동 에너지 의존도 높은 곳, 뭐 일본, 한국, 22도 뺄 수가 없는데 22의 통화 정책 결정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네. 역시 에너지 충격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럼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 충격이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가와 함께 이제 LNG 같은 그런 에너지에 대한 충격도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 채권 시장에서는요, 선물 기금 연방 기금 죄송합니다. 독일 채권 시장에서는 선물 시장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연내 ECB가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약 한 2.5에서 3회 정도까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로 ECB도 그렇다면은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느냐라는 것을 놓고 볼 때는 이 에너지 충격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 인상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여러 ECB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정책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금리가 조금 이제 올라가게 되는 압력 이런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미국 경제로 돌아가서 앞서서 이제 물가단을 좀 짚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고용 시장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 여력이 사실 전쟁 전부터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전쟁이 발발되고 나서 휘발유 가격이 뭐 갤런당 4달러를 넘기기도 했잖아요. 소비 위축이 결국에 고용 시장 둔화까지 좀 이뤄질 것 같은데 현재 고용 시장은 어떻습니까? 뭐 결론부터 네.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미국의 고용 시장은 그렇게 막 뜨겁지도 않고요. 그렇게 차갑지도 않은 그냥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골디락스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데이터를 이제 보시게 되면 미국의 이제 노동시장의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구인율 같은 경우에는 구인 건수 같은 경우에도 감소가 되고 있고요. 신규 취업자 수, 즉 노동의 공급이라 볼 수 있는 신규 취업자 수도 함께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함께 줄어간다라고 할 때는 균형점은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 균형점이라 볼 수 있는 노동시장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 후반선에서 계속해서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참고로 미국의 이제 CBO, 즉 그 의회 정책처에서 추산하고 있는 미국의 자연 실업률 같은 경우는 4% 초반대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4% 초반대보다 아직 낮은 3.9%, 3.8% 정도에서 실업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균형 상태에 있다. 그리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이다라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노동시장의 균열을 이제 걱정할 만한 그런 리스크까지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박사님? 일단 미국의 1, 4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가 조금 이제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블루칩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컨센서스가 2.2%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애틀란타 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1.2%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자의 차이가 좀 급격하게 나는 이유는 소프트 인디케이터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소프트 인디케이터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전쟁 이후에 미국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그런 많이 상황입니다.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시장의 예상치라고 할 수 있는 2%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반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재고가 좀 상당폭으로 늘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의 GDP 개정 안에서 재고 투자라는 품목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재고 투자가 조금 늘어나는 국면이 계속된다면 이런 것들은 소비 위축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요인을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칩 컨센서스인 2% 초반대에는 조금 하회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2%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를 감안을 했을 때 4월 F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동결이 당연히 우세해요. 근데 매파적 동결이 나올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점도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 발언에 더욱더 주목을 할 텐데 어떤 이야기, 어떤 발언들이 또 나올까요?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예,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바, 즉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통화 정책을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에는 아직까지 미국의 물가가 분명히 유가의 효과가, 유가 상승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100%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가가 전쟁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면 유가도 같이 떨어질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월 CPI가 미국의 3월 CPI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조금 분명히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3월 CPI 상승 부분이 정말 이제 공급 측면에 의한 것이냐, 그리고 이런 공급 측면에 의한 것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일시적인 판단이다, 일시적인 상승이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가 나올 경우에는 통화 정책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2022년 때 봤던 그런 생산 시설의 전반적인 병목 현상에 의해서 조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멘트가 나올 경우에는 통화 정책 긴축 전환에 대한 그런 경계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달러 가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은 달러 가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없죠. 같습니다. 네네. 미국하고 이러한 전쟁에 휴전에 들어가게 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주가는 반등을 했고 금리는 내려왔습니다. 즉 금융시장의 트리플 세 개의 자산이 모두 다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다만 그 자산들의 시장 특징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우리가 주가가 좋았다라는 것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물론 1,500원 넘었던 그런 레벨보다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1,470원에서 1,480원 선에서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의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 비해서 이런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이 과연 금융시장에 숨겨진 어떤 리스크들을 관찰을 하고 있는 거냐, 어떤 리스크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냐라는 것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정답은 유가의 선물 곡선 끄트머리에 있는 원화물 가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화물 가격이 약간 80불 선에서 걸쳐버리게 된다면 전쟁 이전 대비 놓고 봤을 때 약 20%에서 30% 정도 가격 자체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가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 분명히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도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통화 정책 전환, 즉 긴축으로의 전환 경계감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살펴보면 OECD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반도체만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반도체를 제외하고 봤을 때 실질적인 실제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판단인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하는 너무 편입니다.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끌고 있죠. 맞습니다. 네. 지금 1, 4분기 GDP가 굉장히 국내 GDP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전분기 대비 1.7% 성장을 했는데 그 기여도를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순수출이 1.1%포인트였고요. 네. 내수가 0.6%포인트였습니다. 약간 절반 가까이, 절반 이상, 두 배에 가까운 그런 기여도가 이제 대외 수출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수출의 핵심은 반도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그런 부분이고요.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화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기에 대한 베타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 때는 너무 좋지만 안 나갈 때는 또 그만큼 안 좋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이클의 진폭 자체가 커서 경기의 플럭추에이션을 좀 키운다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GDP 내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약 10억 정도가 늘어났을 때 신규 고용을 얼마나 창출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용 유발 계수라는 것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이 고용 유발 계수가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산업 평균의 고용 유발 계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명에서 7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낮은 2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아무리 좋고 수출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내수로 이어지는 그런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라고 네. 한다면 아무래도 경제가 다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는 조금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개혁을 하고자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내수는 안 좋은데 수출이 워낙에 좋죠. 하지만 그 수출 중심의 반도체만 압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불안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매크로 이슈들 점검해 주셨고요. 최진호 우리은행 WM솔루션부 이코노미스트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